안녕하세요. 글재주가 없어 이 글이 어떤 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최대한 써보려고 합니다. 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이에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죠. 어머니는 저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걸 해내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전 회계사가 되었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기업 3일 회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뭐든지 탄탄대로만 있겠다 싶을 찰나 저에게도 예쁜 아내가 생겼어요. 홀어머니를 부양하겠다는 그녀의 모습에 반하게 되어 결혼을 서둘렀죠. 석재 씨,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아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모실게. 자기는 집 걱정 말고 일만 해. 아, 고맙다. 그래도 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네 덕분에 마음은 놓을 수 있겠어.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고맙긴. 이젠 가족인데. 나도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뜰히 모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잘 살아보자. 고마워. 그래도 우리 어머니 까탈스럽지 않아서 괜찮을 거야. 혹시 힘든 점 있으면 바로 얘기하고 언제든 들어줄게. 어려서 고아가 된 그녀에게 저의 모습을 보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저도 컸던지라 혼자 자란 아내에게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다행히도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라면 누구든 그 어떤 이유라도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죠. 처음엔 참 행복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제가 가정을 꾸리고 사니 어머니가 해야 하는 모든 임무는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셨을 만큼 후련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제 앞에도 행복만이 펼쳐질 것 같더라고요. 고맙다. 이렇게 네가 가정 꾸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너희 아버지도 이런 모습을 보고 돌아가셨어야 했는데. 에이, 엄마는 그런 말 마세요. 그래도 착한 여자니까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제 손주들 재롱도 보셔야죠. 그래,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저 너희들 그리고 예쁜 아이 낳아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돼. 그거 하냐라니. 이제 엄마도 즐기면서 살아야죠.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만 했는데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무조건 다 드시고 혹시 돈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이제 그냥 즐기며 사세요. 아셨죠? 그리고 감사해요. 그렇게 세 식구 도란도란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취직을 한 뒤로는 어머니도 일을 그만두시고 노인정도 다니시고 친구분도 만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죠.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결혼 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터라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일을 그만두게 했어요. 제 벌이로 모든 걸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출근을 하면 어머니와 와이프만 집에 남게 되었고 와이프도 이것저것 취미 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죠. 엄청 많은 벌이는 아니었지만 세 식구 하고 싶은 거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같이 살고 한 3개월쯤 흘렀을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듣고 당황은 했지만 최대한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머니도 괜한 소리를 했다고 하셨고요. 아유, 아니다. 혹시 니처 뭐 이상한 거 없니? 나도 잘은 모르겠다만 낮에 매일 나가서
한 번은 어떤 모르는 남자가 집에도 찾아오고 그랬어. 혹시 너도 알고 있는 거니? 아니면, 아유, 아니다. 이런 말 해서 괜히 혼란만 시키지. 에이, 엄마가 뭐 잘못 알고 계실 거예요. 뭐 항상 일만 했던 사람이니까 밖에서 이것저것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꽃꽂이도 하고 그림 만드는 것도 배우고요. 그래서 항상 바쁘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그렇게 생각 마세요. 아유, 그래. 내가 괜히 너한테 헛소리를 했어. 잊어버려. 밥은 먹었니? 얼굴이 좀 빠진 것 같아. 요새 일이 힘든 거야? 아니요. 오히려 결혼하고 안정도 찾았고, 엄마도 이렇게 정정하신데, 제가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너만 행복하면 됐어. 내 말은 오늘 잊어버려라. 그냥 노인네 주책이지 뭐. 걱정 많은 노인네니까 그러려니 해. 어머니는 아내가 걱정이 된다고 하셨죠. 일을 나왔을 때도 전화를 받지 않는 일이 종종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되긴 했지만 결혼하고 처음으로 일을 하지 않는 아내가 얼마나 지금 하고 싶었던 게 많은지 알 것 같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막상 시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하니 얼마나 갑갑할까도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잘해주신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믿기로 말이죠. 내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잊어버렸어요. 아내도 오히려 미안하다고 해주었고요. 요새 뭐 하고 다녀? 꽃꽂이랑 그림 만드는 거랑 또 뭐 하는 거 있는 거야? 가끔 전화도 안 받고 뭐 걱정돼서 그래. 아, 그냥 이것저것. 아, 수영도 배우기도 해서. 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신 거야? 하긴, 내가 밥도 잘 안 챙겨드려서 조금 마음이 그러신가 보다. 가끔 꽃꽂이 수업이 점심 늦게 끝나기도 하거든.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자기는 신경 안 써도 돼. 아니야.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냥 바쁜 것 같아서 궁금해서 그런 거야. 여하튼 내 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어머니는 잘 챙겨야지. 그러려고 같이 사는 건데 너무 걱정 마. 내가 어머니 더 신경 쓸 테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기분 나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네 덕분에 마음은 많이 편해졌어. 항상 고마운 거 알고 있지? 아내에게 괜히 말했다 싶을 정도로 아내는 오히려 어머니를 더 신경 쓴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했습니다. 괜한 소리를 해서 분란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었죠.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나도 신경 쓰고 있었구나 하면서 미안했어요. 참 간사하죠. 아내를 전적으로 믿어보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조금 예민하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지금 병원이에요. 나도 꽃꽂이하고 와보니까 글쎄 어머님이 쓰러지신 거 있지? 뭐? 그게 사실이야? 내가 얼른 갈게. 일단 진정하고 울지 말고, 어?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만 울어, 여보. 그렇게 병원에 달려갔을 때 어머님은 이미 수술을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말로는 질식사고 같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질식이 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갔어요. 가만히 계시던 어머님이 질식사고라니.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했고 어머니가 수술을 하는 동안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라뇨. 추측하건대 질식사고 같아요. 갑자기 내 혈류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질식하신 것 같거든요. 뭐 자다가 베개에 코랑입이 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혼자 계실 때 사고가 났다고 하니깐요. 최대한 수술하는 데까진 해보겠는데 후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꼭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발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최선을 다해본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일단 중간중간 상황 보고 말씀드릴 테니 여기 앉아 계세요. 어머니는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셨고 수술은 잘 마쳤지만 회복하기 나름이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한참을 누워 계시다가 결국 깨어나시긴 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린아이가 되셨더라고요. 그렇게 정정하고 똑똑한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런 모습을 보고 와이프는 본인이 자책하더라고요. 저 역시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어머니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미어져 왔거든요. 정말 속상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그저 뭐 배우는 거에 신나서는 어머님을 제가 더 살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 여보, 정말. 아니야. 이게 왜 자기 잘못이야.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엄마를 훨씬 더 살폈어야 했어. 이건 내 잘못이라고. 내가 어머니 평생을 다해서 모실게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걱정 마. 내가 그동안 못다 했던 거 살뜰히 살필게. 고마워. 이제 온전치도 않은 엄마인데 그렇게 살뜰히 보살펴줄 생각을 다 하고 간병인 한번 모실게. 걱정 마.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해보다가 힘들면 모시지 뭐. 나도 어머니 살피지 못한 죄책감이 들어서 그래. 어쩜 좋아? 그래도 너만 힘들게 할 순 없지. 미안하다 정말. 결혼하고 너한테 이렇게 짐만 지어주는 것 같아서 진짜 염치가 없지. 아내는 본인이 어머님을 살뜰히 케어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온전치 않은 어머님 혼자서 케어하긴 힘들 것 같아 간병인 한 분을 모셨죠. 참 가슴 아픈 나날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었기 때문에 사람 앞일은 진짜 모르는 거구나 라고 많이 생각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요? 그럼 이따 밤에 오는 거예요? 올 때 빼빼로 사와야 해요. 알겠죠? 이따 초콜릿 많이 먹어야지. 네, 엄마. 초콜릿 많이 사다 드릴 테니까 오늘 약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있어야 해요. 알겠죠? 아저씨, 왜 울어요? 아저씨가 오니까 나도 눈물 나잖아요. 울지 마요. 아줌마, 아저씨 오니까 손수건 좀 갖다 줘요. 어머님은 완전 제가 알던 모습과는 다르게 변하셨죠. 의사 선생님은 이 정도도 완전 최고의 결과라고 했지만 저에겐 이런 모습도 낯설었어요. 어머니는 7세 어린아이가 되시고 만 거예요.
믿을 수 없었지만 현실을 빨리 파악하여 어머니를 더 좋은 환경에서 케어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슬퍼만 하다간 저 자신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님은 저에게 쪼르르 달려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말이에요. 아저씨, 아까 저 아줌마가 나한테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그랬어요. 빨리 떼찌 해줘요. 네? 아줌마 혼내주란 말이에요. 아, 어머니, 왜 또 그러세요? 아, 진짜. 아주머니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오늘 어머님한테 화내고 소리 질렀나요? 네? 아유, 아니요. 절대요. 사모님이 그러셨을 리가요. 아이고, 왜 또 그러실까? 사장님, 믿지 마세요. 참 사모님 억울하시겠네. 아, 어머니, 절 왜 싫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저도 정말 속상하단 말이에요. 저한테 왜... 아유, 아니죠. 사모님, 울지 마세요.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님 모시고 케어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머님, 그런 말씀을 해요. 아내가 어머님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단 말을 믿을 수도 없었지만 아내와 간병인은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누가 봐도 어머니가 정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에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속상해서 오는 모습을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엄마, 왜 이래요? 일단 제가 초콜릿 사왔으니까 이거 드시고 기분 좀 가라앉히세요. 네? 엄마 거짓말 자꾸 하지 마시고요. 아저씨, 왜 내 말 안 믿어요? 이 아줌마 싫어. 싫단 말이야. 나 내일부터 아저씨 회사 따라갈래. 따라간다고요. 아, 어머니, 진짜. 여보, 미안해, 정말. 나도 힘들어. 어머니 온전치 않은 건 알겠는데 이럴수록 정말 힘들어. 미안해.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신 믿어. 그러니까 걱정 마. 여태까지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네, 정말. 자기가 날 믿어준다면 그걸로 됐어. 어머니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시겠어? 지금은 아프시니까 이해해야지. 나도 미안해. 점점 와이프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회사를 가도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했기에 회사를 그만둘 순 없었어요. 회사를 나와 있는 동안 어머니와 아내만 있는 것이 한편으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주간 요양센터 같은 곳을 다니게 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와이프도 반대하더라고요. 고맙게도 본인이 어머님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고 말이에요. 전 그런 아내에게 감동을 했죠. 거긴 중증 치매 환자들만 다니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 어머님을 보내? 못 들은 걸로 할게. 나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자기도 좀 자기 시간이 있어야 숨통 좀 트일 텐데, 안 그래? 엄마 생각하는 당신 마음 충분히 알겠어. 어머님이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시긴 하는데 간병사 아주머니도 계시고 해서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아. 그렇다면 다행인데 집에서 환자 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긴 하거든. 그래도 네가 아직 괜찮다니까 다행이다. 고마워. 힘들지만 기꺼이 본인이 어머님을 살피겠다고 해서
전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매번 저에게 한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저 아줌마가 자꾸 욕하고 화낸다고 말이에요. 이 일이 계속되자 아무리 아내가 잘한다고 한들 저도 살짝 아내에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어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을 확인은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일하는 중간에 집안을 확인해 보는데 세상에 어머니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더라고요. 아내는 어머니를 방치하고 본인 할 것만 하면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밥 줘. 점심밥도 안 주냐? 너 이따 아저씨 오면 이럴 거야. 맨날 나한테 이렇게 밥 안 주고 욕하고 화내고 내가 모를 줄 알지? 아, 왜 이래 이 노인네가 진짜? 나도 엄청 참고 있는 거니까 폭발하기 전에 그냥 방에 처박혀 있어. 알겠어? 아우, 짜증나. 거봐, 또 화냈지 나한테? 아줌마가 좀 말려요. 맨날 나한테 화내고 욕하고 아저씨 오면 다 말할 거야. 알겠어? 말해봐, 어디. 석재 씨가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아유, 웃겨. 아줌마, 오늘 밥 굶겨요. 정신 차리게. 내가 너무 잘해줬지?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동안 엄마가 했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반차를 쓰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예상 밖의 제가 일찍 온 모습을 보니 아내는 놀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화가 났지만 애써 화를 눌러 담고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거든요. 아니, 당신이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일찍 올 때면 항상 연락했었잖아. 안 그래? 오늘 다 봤어. 어젯밤에 카메라 설치했었거든.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이야기가 다 맞는 말이었다는 거야? 어? 뭘 봤다고? 카메라? 아, 나 못 믿어서 카메라 설치한 거야? 지금 나를 의심해? 당신이 기가 막혀. 근데 오늘 엄마한테 윽박 지르고 화내고 노인네고 보고 이 말 다 뭐야? 내가 이상한 거야? 변명해봐 어디? 아니, 정말 오늘뿐이었어. 자기가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엔 어머님이 다 거짓말 하신 거라고. 아주머니가 해주는 얘기 들었잖아. 안 그래? 내가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렇게 대하겠어. 사실 아까는 진짜 지쳐서 그런 거야. 아, 이제 뭘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당신한테 고맙기도 했어. 미안하고. 근데 솔직히 혼란스러워. 알아? 아니 정말 오늘뿐이었다고 나도. 정말 지쳐서 그랬던 거야. 어떻게 나를 못 믿어? 나 진짜 섭섭해.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하더라고요. 참 이걸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동안 제가 없을 때 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으니 더 답답했어요. 자꾸 아니라고 우는 아내를 보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죠. 카메라를 봤는데도 저렇게 발뺌을 하니 더 헷갈리더라고요. 옆에 있던 간병사 아주머니도 마찬가지로 사모님은 절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니까 더 저의 판단에 혼란을 가중시키더라고요. 그렇게 머릿속이 복잡했을 때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미안해.
카메라까지 설치한 건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우연히 보게 된 거야. 그래, 너도 힘들겠지. 내 말 믿어줘. 내가 진짜 설마 어머님한테 그러겠어? 이번이 처음이었어, 정말. 어쨌든 나 믿어줘야 해, 당신이. 어? 그래, 미안하다. 간병사 아주머니까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내가 너무 오버했어. 단면만 보고 미안해 정말. 알겠다고는 했어요. 마음속에서 의심을 거둘 순 없었지만요. 그래서 전 이번 일보단 직접 덜미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뭐든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찝찝한 기분을 남긴 채로 넘어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들은 생각으론 혹시라도 아내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전 어머니 말이 더 믿기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덜미를 잡을까 생각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현장을 덮치는 방법 말이에요. 그렇게 이번 일은 일단락되는가 싶을 정도에 덮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이쯤 되면 이 이야기를 좀 잊어버릴 때쯤 말이에요. 그러다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전 그날은 아예 월차를 쓰고 집 밖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쯤 돼서 집 문 앞을 염탐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역시나 배가 고프다는 소리. 마음이 참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세상에 그런 불효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한참을 듣고 있었죠. 치킨 먹고 싶어. 빨리 치킨 시켜줘, 아줌마. 어? 나 어제부터 배고프단 말이야. 오늘은 치킨 먹고 싶다고. 이 노인네가 또 이러네? 무슨 치킨이야. 밥이나 처먹어. 이거 안 나? 어디 한번 또 이 말도 짓거려봐. 석재 씨가 믿나 안 믿나? 그래, 내가 아저씨 오면 또 다 잃을 거야. 맨날 너네끼리 처먹는다고. 내가 뭔 말할 줄 알지? 걱정 마. 내가 다 잃을 거니까. 그리고 우당탕탕 소리를 들어보니 본인이 다 먹은 닭뼈를 어머니께 던지는 소리더라고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어머니는 그 닭뼈를 맞고도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지더라고요. 도저히 들을 수 없더라고요. 이미 분노는 차올랐죠. 아! 닭뼈를 왜 던져? 나한테 새 치킨 사달란 말이야. 배고파. 나 밥 좀 줘요. 아줌마, 어제도 안 줬잖아. 내가 먹던 닭뼈나 뜯어, 이 할방구야. 어디 치킨을 시켜달래? 알아서 그걸 발라 먹던지 씹어 먹던지 하셔요. 네?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아내와 간병인은 백숙을 뜯으며 어머니를 조롱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대로 백숙을 아내에게 쏟아 부었어요. 아내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분노가 치솟았어요. 제가 백숙을 쏟아붓자 간병인은 그대로 놀라서 얼음이 되었고 어머니도 놀란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미 절 주체할 수 없었어요. 이 못된 년. 내가 괜히 속았지. 아니, 속는 셈 쳤다. 설마 했거든. 둘이 한통 속이었구나. 어쩐지 간병사가 널 너무 따른다 했어. 왜 그랬니? 차라리 요양센터에 보내지. 왜 네가 그렇게 끼고 있으면서 괴롭힌 거야? 너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니,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너무하잖아. 너무 단면만 보고는. 그때처럼 나 의심하는 거 아니지? 자기야, 나잖아.
네가 뭔데? 상습적으로 그랬겠지. 이번뿐만 아니라. 이번엔 나 절대 안 넘어가. 알겠어? 너 콩밥 먹을 준비나 해. 정 그 길로 아내를 노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가지고 경찰을 부르려던 그때 천지개벽할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간병인이 갑자기 납작 엎드리더니 그동안의 아내가 했던 행동들을 다 부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 본인도 큰일이 날 것 같아 그런 거겠지만요. 간병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어이가 없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건 아내 잘못뿐만 아니라 저도 잘못이 있다고 느껴졌죠. 아픈 어머니를 이렇게 홀로 아내에게만 맡기고 매일 일을 나갔으니 말이에요. 그놈의 돈이 뭐라고 참 후회스러웠죠. 아니죠. 안 그러겠다고. 어찌 사람한테 그러냐고 했는데 사모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그냥 밥 이틀에 한 번씩 드리고 가끔 사모님이 때리기도 하셨더라고요. 그거 진짜 제가 혹시 몰라서 사진은 다 찍어놨어요. 언젠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당신도 똑같아. 방관자잖아. 양심에 안 찔렸어? 우리 엄마 저렇게 되는 동안 당신도 똑같은 행동을 한 거야. 알아?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진짜 말렸다니까요. 자꾸 자른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사모님한테 좋게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제가 얼마나 집에 가서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는데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네? 이 증거는 모두 다 제가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법적 증언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고요. 내 진짜 저런 못된 애 처음이라니까요. 간병사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는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용서를 해달라면서 본인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변명을 했어요. 그 입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반전은 지능이 7세밖에 안 되던 엄마가 갑자기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갑자기 엄마가 그렇게 멀쩡해지실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는 그동안의 모습이 다 연기인 것처럼 정말 예전의 모습으로 또박또박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알잖아. 나 힘들었던 거. 자기도 인정한다며. 환자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냥 나도 좀 혼란스러웠을 뿐이야. 입 다물어, 이년아. 넌 날 해하려고까지 했어. 안 그래? 너 내가 어린애인 줄 알았지? 그동안 이 악행들 저기 전부 다 모아놨다.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네 년이 감히 순진무구한 내 아들을 꼬여내서 두 다리 뻗고 살려고 했어?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럼 그동안 아픈 척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유, 미안해, 석재야. 사실 저것이 애초에 남자가 있더구나. 나한테 그걸 들키고 날 해하려 했어. 그리고 연기를 했지 참. 내가 이걸 너한테 말한다고 하니까 날 죽이려고 하더구나. 어찌나 힘이 장사인지 내가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 전현이 베개로 내 얼굴을 눌렀거든. 넌 이제 끝났어. 절대 용서 안 할 거다. 감히 우리 아들을 기만하려고 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알고 보니 어머니는 좀 수상했던 아내의 행적을 뒤쫓고 계셨더라고요. 아내에겐 결혼 전부터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와 한 통 속으로 붙어먹고 저희의 돈을 빼돌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그걸 어머님께 들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을 질식사고로 위장 후 해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요. 모든 증거를 모으기 위해 지능이 낮아진 척 연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모를 당하며 모든 증거들을 모아온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내의 구박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 당장에 아내의 목덜미를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모아서 말이에요. 가는 동안 내내 아내는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빌었지만 저 간사한 주둥아리 그저 막아버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인연, 그냥 무조건 콩밥 먹여주세요. 변명하지 마. 증거들 다 있으니까. 넌 합의고 뭐고 없어. 그리고 살인교사야. 알겠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어머니 제정신 아니잖아. 저 말을 믿는 거야? 여보, 우리 사랑했잖아. 당신도 나한테 고맙다며. 어디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은 내 마음 몰라 알아. 얼마나 숨이 막혔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 그래? 내가 그동안 저 노인네 어떻게 모셨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뻔뻔하긴. 너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잃었을 뻔했던 거 생각하면 넌 내가 사지를 찢어 죽여도 모자라. 알겠어? 변명은 법정에서나 해. 네 변호사한테 하고 넌 무엇보다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너란 애를 내가 믿었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워. 전 아내를 즉각 경찰에 넘겼고 어머니가 모두 모아둔 증거 자료들 그리고 살인교사까지 다시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간병사도 마찬가지로 증언을 해주었고 그동안에 아내가 했던 행동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까지 제출을 해줬습니다. 정신과 감정으로 어머니는 정상이어서 저 증거 자료들과 증언들이 모두 채택이 되었어요. 혼인 생활이 짧았고 애초에 저에게 접근한 의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도 무효 소송을 걸 수 있더라고요. 결혼 무효 소송과 함께 살인교사 그리고 상습적 폭력에 관한 처벌로 아내는 법정에 서게 되었죠. 정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렇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여보, 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합의 좀 해줘. 합의하면 더 감형 받을 수 있대. 자기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잖아, 어? 그래도 어머니 내가 잘 모신 적도 있었단 말이야. 나 이대로 깜빡 못 들어가. 내 나이가 몇인데 이대로 들어가란 말이야. 입 닫어. 너 죽이지 못해서 내가 한이니까 벌 달게 받아라. 알겠어? 내가 어쩌다 너란 애를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아니다. 인생 공부했다. 너 같은 애 만나서. 인생 공부 더럽게 많이 했다고 생각할게. 그러니 벌 달게 받아. 거기서 반성하면서. 변호사의 합의 권유에도 저는 선처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생각에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게 했어요. 정말 다행히도 어머니는 꼿꼿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도 제 걱정을 먼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그래도 걘 아니었어. 네가 아무리 좋아해도 좀 쎄한 게 별로였단 말이야. 역시 나였지만 말이야. 뭐가 미안해요, 엄마가. 이렇게 건강한데 난 이걸로 충분해요. 인생 공부했다고 치지 뭐. 엄마, 고마워요, 정말. 그래도 이렇게 증거도 잡아주고.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진짜 깜빡 모를 뻔했어. 그동안
나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뭐가 원망스러워. 당연히 나라도 못 믿을 수 있지. 그래도 이렇게 엄마 마음 알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아들. 아내는 법적 구속이 내려져 13년형을 받게 되었고, 저에게 손해배상 판결 여부에 따라 위자료도 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 무효 소송을 통해 지금까지 아내와 한 혼인 생활은 무효가 되었죠. 참 인생 공부 세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놀라우면서 그래도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생각에 얼마나 감사하던지 딱 그거 하나만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안정을 되찾아 갔습니다. 어머니도 꾸준한 재활치료와 심적 상담을 통해 다시 건강해지셨고, 지금은 아파트 중년분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실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전 시간이 많이 흘러 좋은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제 아픔까지도 품어주는 여자였죠. 다행히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아이까지 낳아 지금은 눈꽃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도 옮겨서 시간적 여유도 있거든요. 와이프를 도와서 아이 육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지금이 가장 행복한 나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큰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기분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큰일이 있다고 포기 마세요. 언젠가 좋은 일이 펼쳐질 겁니다. 그럼 제 글은 이만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겪게 되지만 이번에 동서와 시모가 가지고 있던 비밀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밝혀지는 순간 한바탕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의사인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저는 찬밥 신세나 다름없을 만큼 시모는 저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도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지만 한순간에 바뀐 시모의 행동들이 제 마음에 서운함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이 다시 예전처럼 시모와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주말에 시부모님께서 부르셔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동서내외가 먼저 도착해 있더라고요. 시부와 서방님은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남편도 서둘러 돕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희에게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았던 상황이라 남편이 당황했는지 무슨 일이냐고 시부에게 여쭤보자 커다란 아이스박스 하나를 남편에게 건네주더니 차에 실으라며 서방님과 함께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너 설마 잊고 있었던 거냐? 오늘 남자들끼리 배 타러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저번 달에 약속 다 해놔서 아빠가 배 예약해둔 거 기억 안 나? 어렸을 때야 아빠가 너희들 데리고 여기저기 정말 많이 돌아다녔지만 너희들이 커가면서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부자지간 제대로 된 시간 한번 가진 적이 없어서 내가 저번에 낚시 한번 가자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네가 그렇게 하자고 했었잖아. 당연히 잊지 않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설마 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냐? 내가 일부러 이런 시간 잡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시간도 나지 않을 테고 큰며느리 뱃속에 둘째까지 태어나면 그땐 여행 한번 떠나는 것도 여의치 않을 텐데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아빠랑 추억 만들어야 하지 않겠니? 어차피 다음날 아침에 올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설마 그 전에 출산하겠니? 아,
제가 요즘 일도 바쁘고 이 사람이 어느새 만삭이 되다 보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저번 달에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도 만삭인 상태로 첫째를 돌보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전달에 시부와 남편이 했던 약속에 대해 잊고 있었죠. 그렇게 남자들은 낚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저와 동서는 시댁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로 인해 시댁 집안은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부자들끼리 낚시 여행을 떠나자마자 시모는 거실에 앉아있던 저를 뒷마당에 있는 밭으로 부르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천천히 몸을 일으켜 뒷마당으로 걸어갔는데 시모가 밭에서 얼갈이 배추를 뽑으시더니 제가 오자마자 바닥에 뽑아 놓았던 얼갈이 배추를 수도가에서 손질 좀 하라고 저에게 건네 주셨습니다. 만삭인 상태라 몸 하나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일단 군소리 없이 시모가 시키는 대로 천천히 몸을 움직였어요. 이 모습을 본 동서가 거실 창을 열고 도와주겠다며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시모는 그럴 필요 없다면서 의사는 험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동서를 다시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온 시모와 눈이 마주쳤고 그런 행동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너 왜 그런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거냐? 너만 일 시켜서 서운하게 생각하나 본데. 작은 며느리는 의사라 손이 얼마나 중요한데 굳이 이런 일을 시켜야겠니? 이 정도는 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너는 뱃속의 아이가 딸이지만 작은 애는 얼마 전에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귀한 몸을 함부로 다뤄야 되겠어? 나중에 내가 따로 일 시킬 거니까 괜히 서운해하지 말고 서둘러 움직여라. 해가 벌써 중천인데 하루 종일 다듣기만 할 거니? 어머님, 저도 만삭인 몸이라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앉아서 일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이제 곧 출산이라 많이 힘든데 이건 어머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나는 너 때 출산 직전까지 일하면서 다 해왔다. 아직 멀쩡해 보이는구만. 얼마나 힘든 거 시켰다고 벌써부터 엄살이야? 양수 터지면 그때 구급차 부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서둘러 다듬어라. 앉아서 하기 힘들면 저기 테이블 있으니까 가지고 가서 다듬으면 되잖아. 생각을 좀 하면서 네가 융통성 있게 움직이면 되잖니? 어머님, 형님보다 차라리 제가 도와드리는 게 어때요? 저는 아직까지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훨씬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유,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계속 서 있지 말고 날도 더운데 가서 시원하게 에어컨 좀 쐬고 있어라. 안 되겠다. 둘째는 이리 좀 따라와라. 시모는 동서를 데리고 거실 한편에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쐴 수 있는 명당에 앉힌 뒤 다시 밖으로 나오셨어요. 만삭인 저는 떼약볕에 얼갈이 김치를 담게 하시고 동서는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쉴 수 있게 해주는 시모의 차별에 서운함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밖에서 힘들게 시모가 시키는 일을 끝낸 뒤 방으로 들어와 겨우 누울 수 있게 되었는데 거의 반나절을 고생해서 그런지 몸에 조금씩 이상 반응이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의 잔 진통이 반복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진통의 세기가 확실하게 출산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게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죠.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아 불안했던 저는 지쳐있는 몸을 일으켜 시모와 동서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방문을 열고 나오려 했는데 거실에서 시모와 동서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걸 엿듣게 되었고 문틈 사이로 시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부 다 듣고 말았습니다. 이제껏 시모는 저를 시댁 집안의 일꾼으로만 생각하고 계셨죠. 어머님, 저도 의사예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곧 출산할 것 같은데 계속 힘든 일만 골라서 시키면 출산할 때 체력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별거 없이 몸뚱이 하나 가지고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쟤는 머리 쓰는 일보다 몸 쓰는 일이 훨씬 몸에 맞다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먹고 살겠다며 사회로 뛰쳐나와 지금까지 몸 쓰는 일만 했는데 너랑 비교가 되니? 내 큰아들이 많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하잖아. 그래서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여준 이유도 있는 거야. 내가 왜 받아줬는지 알아?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그래도 손님이라고 음식 하나는 제대로 대접해주고 싶어 혼자 땀 흘리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몸이 좀 느리다 보니까 약속된 시간 안에 음식 준비를 끝내지 못했던 거야. 그런데 큰 며느리가 옆에서 나를 도와줬는데 손이 얼마나 야무지던지 우리 집에 처음 왔는데도 알아서 척척 하더라고. 그때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내가 좀 편해지겠구나 생각했다니까. 사회 경험이 많을수록 눈치도 빠르고 일저일 가리지 않고 해서 그런지 시키는 대로 군말하지 않고 자라는데 내가 얼마나 편하겠어. 집안에 몸 쓰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둘째 너는 지금처럼 행동하면 된다. 그리고 큰 며느리는 집안일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괜한 걱정할 필요 없다. 큰 며느리 들인 이유가 부려먹으려고 받아준 거지 내가 떠받들려고 받아준 줄 아니? 애초에 그럴 거였으면 법조인 며느리로 들였을 거다. 쟤는 워낙 무식해서 잘한다는 칭찬 한마디면 개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주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준다니까. 시애미가 알아서 강약 조절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뒤에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지켜만 보면 된다. 그나저나 뱃속에 있는 우리 손자는 언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나? 출산하면 우리 집으로 바로 와야 하는 거 알지? 그동안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시모가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고 항상 아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줄 알았었는데 그건 전부 저를 움직이게 하려는 시모의 계획적인 행동들이었어요. 거실에서 동서와 나눈 대화를 듣게 된 저는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 갑자기 진통이 크게 오기 시작했고 아픈 배를 움켜쥐는 순간 다리 사이로 양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방문을 활짝 열어 비틀거리며 나오자 화들짝 놀란 시모와 동서는 양수가 터진 저를 보며 많이 놀란 듯 저에게 달려왔고 제가 쓰러지자 동서는 곧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한 뒤 이어서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몇 시간 뒤면 출산할 것 같다면서 양수가 터졌다고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동서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고 몇 시간 뒤 낚시를 갔던 남편이 도착해 제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계속 불안해하길래
저녁에 철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배 타고 나가서 출산날 못 올 줄 알았는데 남편이 저에게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시부에게 불안감을 계속해서 보이자 어쩔 수 없이 배를 돌리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고 그렇게 저는 6시간의 진통 끝에 이쁜 딸을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던 상태였지만 큰 사고 없이 출산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 계셨던 시모가 뭔가 불만이 있으신 듯한 표정을 보이셨어요. 둘째까지 나왔으니 앞으로 더 바빠질 텐데 그럼 우리 집안일은 누가 하나? 둘째가 아들이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또 딸이라서 많이 아쉽네.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딸이든 아들이든 요즘 시대에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출산율도 저조한 시대에 건강하게 태어나 준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요즘 엄마는 이 사람이 하는 일들 전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지금까지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엄마가 시키는 꾸준 일을 묵묵히 해왔으면 그래도 출산했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 해주시지 않을 거면 그만 나가주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애가 이제 둘이나 되니까 앞으로 집안일을 제대로 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었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 되겠니? 어찌됐든 출산하는 건 봤으니까 나는 이제 들어가 보련다. 그런데 사돈분들은 아직도 멀었다니. 하기야 남해에서 강원도까지 오시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셔야 하니 얼마나 오래 걸리시겠어? 얼마 전에 사고 나서 폐차 안으로 새 차를 구입할 생각은 없으신 거야?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차 한 대 정도는 서둘러 구입을 하셨어야지. 너희 집안을 보면 시골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하나같이 무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사돈, 무식이라뇨? 방금 하신 말은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사정이 있으니까 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제 딸 앞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죠? 얘 선주야, 너 그동안 사돈한테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니? 오늘만큼은 제 딸한테 좋은 말 해줘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이 무식하다는 말로 제 딸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김서방,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한테는 항상 사돈이 내 딸을 친딸처럼 대해준다고 하지 않았나? 시모의 잘못된 입놀림에 출산 전날 양가 집안의 분위기는 심각하게 흘러갔고 시부는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시모가 저희 부모님께 조금도 사과할 생각이 없으셨는지 입을 굳게 닫으셔서 엄마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서방님은 안 좋아진 분위기를 최대한 수습하려고 시모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저희 엄마의 말을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가 갑자기 서방님의 팔을 뿌리치며 엄마한테 가까이 다가가 면전 앞에다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보잘것없는 사돈 집안의 딸내미를 며느리로 들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어따 대고 지금 나한테 큰 소리야. 이것 봐요.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 가뜩이나 둘째도 딸이라서 기분이 좋지 않고만 우리 집안한테 죄송하다는 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 다니는 잘난 내 아들 그쪽 사이 만들어준 것만도 저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는지 아세요? 100번 철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거라곤 몸 쓰는 것밖엔 없으면서 고래 자기 딸이라고 감싸고 도는데
분위기 파가면서 눈치껏 좀 행동하세요. 가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참고 있으니까 제가 만만하게 보이세요? 불만이 있으면 다시 데려가던지요. 제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줄 서 있는 여자들이 한 트럭이에요. 내가 두 발로 나갈 거니까 건들지 마라. 시모는 산부인과가 떠나갈 정도로 저희 엄마한테 화를 내셨어요. 저희 가족이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고 번듯한 직장이 없더라도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살았었는데 부모님이 저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결국 서방님이 시모를 겨우 모시고 나가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던 양가 집안 분위기는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날 시부는 저희 부모님께 몇 번이나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고 남편과 서방님 또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생기게 된 이후 시모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시모도 저에게 더는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른 아침부터 시모가 갑자기 저희 집 문을 두드리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당황해서는 현관문을 열어드렸는데 들어오자마자 거실에서 아이를 돌보던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질렀다고 신발도 벗지 않으신 채 무작정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달려들려 하시는 걸 남편이 겨우 붙잡을 수 있었죠. 아침부터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상황 설명도 없이 신발을 신고 무턱대고 들어오시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저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셔야죠. 밤새 아이가 잠도 안 자고 울어대서 이제야 겨우 재웠는데 엄마 때문에 다시 깨겠다고요. 도대체 요즘 들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요?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사돈분들한테 집 알아봐 줬니? 지금 사돈분들 어디에 계시는 거야? 당장 전화해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려라. 너는 엄마랑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런 결정을 혼자서 내려? 내가 왜 너희 아빠랑 둘이 전화 통화하는 걸 엿듣다가 알아야 하는 건데? 빨리 이쪽으로 달려오시라고 전화하라니까. 시모가 아침부터 찾아오신 이유는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집을 알아봐 준 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걸 알게 되었고 남편은 침착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첫째도 돌봐야 하는데 둘째까지 봐야 하는 상황에 시모와 마찰이 생겨서 엄마가 도와주려 하시는데 아빠도 이왕 올라오시는 거 함께 있어주고 싶으셨는지 없는 형편에 당분간 저희 집 근처에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남편이 직접 월세로 알아봐 준 거였고 부모님께서 남편의 도움 덕에 편히 쉴 수 있는 집에서 당분간 지내실 수 있으셨죠. 농사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빠는 한동안 동네 주민분께 부모님께서 해야 될 일을 부탁하고 저를 도와주신 거였어요. 너무 감사했고 부모님 덕분에 제가 편하게 몸을 회복시킬 수가 있었죠. 하지만 시모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시게 되면서부터 남편이 돈을 지불했다는 거에 화가 잔뜩 올라오셨고 결국 아침 일찍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셨던 거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하지 않고 계속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시모가 더욱더 난리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현재의 상황을 알리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집에 서둘러 들어오신 부모님께서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셨어요. 집을 알아봐 줬으면 사돈께서 돈을 지불하셔야죠.
왜 제 아들이 월세를 내줘야 되는 거죠? 보증금도 5천만 원이나 들어갔다면서요. 그냥 사람 시키면 되는 거지. 뭐하러 이런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건데요? 지금 당장 제 아들한테 보증금이랑 월세 돌려주시던지 아니면 그만 댁으로 돌아가시죠. 얼마나 오래 계시려고 월세를 알아봐요?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시나? 이럴 돈이 있었으면 차라리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는 게 훨씬 좋겠네요. 시골 분들이셔서 계산이 안 되세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집에 잠깐 계시면서 도와주시려 했던 거 쉬실 때라도 편하게 쉬시라고 제가 알아봐 드린 거라고요. 장인어른께서 월세를 알아보셨는데 너무 비싸셔서 그냥 내려가려 하시길래 먼 길 오셨는데 여행 겸 좀 쉬다가 내려가시라고 단기간 월세를 제가 알아봐 드렸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엄마 때문에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해드리고도 마음이 편치가 않다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 거면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낫겠어요. 어제 장모님이 밤새서 같이 도와주시다가 새벽에 들어가셨다고요. 엄마는 이 사람이 출산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도와주신 적 없으신데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남편은 그동안 많이 참았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쉴 때만큼은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월세를 알아봤던 거고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이 넓지도 않고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시모는 저희 생각에 반대를 하고 계셨죠. 솔직히 산후조리원에서도 돈을 지불하지만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 끝에 결정한 건데 시모는 이런 소식을 들으시고 아침부터 찾아오셔서는 한바탕 난리를 치셨어요. 남편이 물리적으로 시모를 집에서 모시고 나간 이후 밖에서도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그렇게 저희 집에 더 이상 오지 않으셨지만 마음이 불편한 건 여전했었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동서의 귀에도 들어갔는지 전화가 왔길래 별일 없었다고 대충 둘러댄 뒤 통화를 끝냈습니다. 의사 동서는 시모의 눈치 때문에 저와 가까이 지내려 해도 중간에서 시모가 항상 끼어들다 보니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듯 했어요. 동서가 식구로 들어온 지도 꽤 됐었지만 서로 교류가 많지 않아서 어색한 건 여전했었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남편이 계속 신경이 쓰였는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풍경 좋은 곳에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렇게 안 좋았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기분 전환을 하면서 남편 덕분에 즐거운 식사를 마무리한 뒤 식당에서 나와 산책로를 걷고 있는데 난간에 서서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동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동서를 만나 상당히 놀랐었죠. 서방님과 같이 온 줄 알고 물어봤는데 직원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외출한 거라면서 어색한 미소로 저희 부부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오래 대화하지 못하고 동서는 시간 때문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자리를 피해 주었고 저희 가족은 마저 산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며 부탁을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난간에 서서 포즈를 취하는 남자를 찍어주려는데 핸드폰 화면이 꺼지길래 다시 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버렸고 제가 가만히 있자 저에게 다가온 남편은 화면이 꺼졌냐면서 카메라를 다시 켠 뒤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렇게 사진을 찍어준 뒤 남자에게 핸드폰을 건네줬는데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이미 동서는 멀리 가버렸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봐선 안 될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었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지만 제가 봤던 남자의 핸드폰 속의 배경화면에는 동서의 얼굴이 확실했어요. 서로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배경화면으로 해놓은 그 남자는 누가 봐도 동서의 내연남이었고 저는 그때부터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결국 이 사실을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단 남편도 알아야겠다 싶어 순간적인 판단으로 남편을 붙잡아 멀리 걸어가고 있는 남자의 핸드폰 속에 동서의 얼굴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남편은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임신한 동서가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냐고 제가 잘못 본 거 아니냐며 두 눈으로 확실하게 봤다고 말을 했는데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정체를 알 수 없던 남자는 이미 사라져버린 상황이었고 동서도 그 자리를 벗어났었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동서를 만난 것부터가 의심스러운데 남편은 동서가 직원분들과 같이 온 거 아니냐면서 제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저도 잘못 봤나 싶어서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었죠. 서방님과 동서의 사이가 너무 좋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대로 제가 잘못 본 것 같아 그냥 넘어가기로 했었어요. 그날 이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동서의 배도 거의 많이 불러와서 출산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지붕 보수를 하시다가 떨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에 남편과 함께 서둘러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충격적인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셨는지 며칠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신 뒤 퇴원하시면 된다는 의사의 말에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담당 의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저번에 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었던 남자였고 동서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 동료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은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길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담당 의사가 병실에서 나가는 걸 보고 있었는데 시부 옆에 계시던 시모가 담당 의사의 뒤를 따라 나가길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주변을 살피던 시모가 갑자기 담당 의사의 팔을 잡곤 어디론가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장면에 너무 놀라 남편을 급하게 불렀고 시모가 의사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에게 얼마 전에 제가 겪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담당 의사가 동서와의 관계에 뭔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시모와 의사의 뒤를 서둘러 쫓아갔고 저희 부부는 비상계단으로 들어간 의사와 시모가 나누는 대화를 숨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작은 며느리 옆에서 얼씬거리지 말고 나랑 약속한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증거물들을 법정에서 사용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건 그쪽이 제시한 금액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저도 서둘러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긴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요.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주신 거 맞죠? 이렇게까지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떠나야 되겠네요. 유 선생은 잘 지내고 있나요? 한동안 얼굴을 안 봤더니 많이 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약속이니까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겠죠? 그런데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쪽 아드님의 아이일지 아니면 제 아들일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유 선생이 저를 먼저 찾는다면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가 얘기 잘 해놨으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의 자식이면 정말 좋겠지만 그쪽 아이라도 나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얻은 의사 며느리인데. 그리고 내 아들이 충격받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쪽이 조용히 사라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작은 며느리도 더 이상 그쪽이랑 만나지 않겠다고 나와 약속까지 했으니까 2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는 시모와 의사가 나눈 대화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시모와 의사에게 뛰쳐가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모든 대화를 듣게 된 남편이 나타나자 기겁을 하면서 도망치려는 시모를 붙잡으면서 시모의 손에 들고 있던 흰 서류 봉투를 치켜들며 개판 5분 전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서 떨어진 내용물들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들이 찍혀있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하자 남편은 의사 얼굴에 손을 날렸고 시모는 전부 다 망했다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습니다. 동서는 서방님과 결혼을 했으면서 동료 의사와 불륜관계를 저질렀고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시모에게 들킨 동서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용서를 구했고 시모는 의사인 동서가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서방님만 모르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라고 판단해 내연남인 의사에게 돈까지 지어주면서 모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이런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결국 저희에게 들통이 나고 말았던 거죠. 시모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서방님이 이 사실을 모두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라며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비상계단이 있는 쪽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서방님이 동서가 바람 피웠다는 걸 모두 알게 된 순간 집안은 정말 개판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동서내외는 끝내 이혼을 하게 됐지만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이가 아직까지 누구의 아이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동서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겠다면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동서조차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의사인 동서가 서방님한테 서둘러 위자료를 지어주고 이혼을 하게 되자 시모는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을 때처럼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됐는데 시모는 저에게 과거의 일들은 전부 미안하다면서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발전하길 원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시부가 시모를 현재 내쳐버린 상황이에요. 이런 일들을 숨기려 했었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죠. 남편과 서방님도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저를 어떻게든 구슬려서 다시 시댁에 들어가려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또한 시모를 받아줄 마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연락이 와도 절대 받지 않고 있어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동안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모와 동서의 행동에
저희 가족들은 지금도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방님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을 뻔한 걸 그 전에 막았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론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9살 서울에 사는 여성입니다. 저는 한 직종을 30년 이상 해온 베테랑 직업을 가지고 있네요. 남들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며 저에게 대단하다고 칭찬드리지만 전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봉제 공장에서 30년간 일을 했다는 소리네요. 20살부터 가난한 집안의 형편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는 하지도 못하며 맏딸로서 공장에 나가 일을 해야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미싱을 만지는 일부터 옷감을 재단하는 일까지 다양했죠. 봉제 공장을 여러 번 옮기기는 했지만 미싱과 재단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들 달인이다 고수다 하며 저를 치켜 세우지만 과거에는 재단 일을 남들 앞에 내놓지 못하고 숨기고만 싶었죠. 저의 숨기고 싶은 과거이자 현재 중에 하나네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친구들과 놀고 싶은 것들이 많을 나이부터 공장에서 일을 다녔기에 이 삶이 제 삶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사랑은 찾아왔으며 저를 성실하게 봐주신 봉제 공장의 사장님이 맞선을 주선해 남편을 소개해 주었네요. 당시 남편은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이었고 저는 봉제 공장에서 일을 배우는 직원 정도였어요. 처음 남편을 만나는 자리에 설렘으로 가득 찬 채 한껏 멋을 내고 나갔는데 저를 반긴 건 검은 안경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공부만 할 것 같은 남자였어요. 남편에 대해 큰 호감을 갖지 않은 채 만남을 일찍 끝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 대한 인상이 좋았는지 그 후에 봉제 공장 사장님을 통해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사장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남편을 두세 번 더 만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남편과 시간을 보낼수록 참 다정하고 자상하면서 순수한 모습에 반하게 되었어요. 제가 2살 많은 연상이었는데 남편은 공부만 해왔지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몇 번의 만남 끝에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면서 서로를 위해주며 사랑을 한 지 5년이란 시간이 흐를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의 앞날은 보장되어 보이지 않았죠. 변호사 시험은 계속 떨어지면서 낙담할 때이기도 했어요. 저희에게는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그나마 사랑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믿음이 무척 컸기에 남편을 위해 못할 일이 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법대 교수가 꾸민 남편의 꿈이 제 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주변에서는 맞선을 보라며 권유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결국 부모님의 성화에 제과점을 운영하는 제빵사와 맞선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네요. 결국 그 일을 알게 된 남편이 맞선 장소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진아 씨는 정말 얼굴이 하얗네요. 꼭 인형 같아요. 실은 제가 진아 씨를 먼저 소개해달라고 진아 씨 부모님께 졸랐어요. 진아 씨가 제 이상형이거든요. 진아 씨에게 공부만 하는 남자친구가 있는 거 잘 압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매일 주 야간을 뛰면서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진아 씨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남자친구는 진아 씨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답니까?
저는 당장이라도 진아 씨의 눈과 귀와 입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건 진아 씨만 생각하고 만든 케이크예요. 분명 맛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아, 이런 것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사장님 빵이야 저희 공장 사람들은 다 아는걸요. 저도 다른 빵집은 안 가요. 사장님 빵이 너무 맛있어서. 하지만 죄송해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나온 건 거절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 어떻게 당신이 그래? 내가 공부만 한다고 우습구나? 당장 나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당신이 오해한 거야. 빵집 사장님한테 거절하려고 나온 거였어. 공부하는 것도 바쁠 텐데 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가려 했어. 왜 나와서 시간 낭비를 해? 들어가자. 나도 일하러 가야 하니까. 같이 나가면 되겠네. 이 사건이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부모님은 저와 남편을 헤어지게 하려고 남편의 집까지 찾아오며 멱살을 잡기도 했었죠. 그런 모습들을 보자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편과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시며 노발대발 하셨지만 제 고집 또한 꺾지 못할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금방 포기하시더군요. 다들 미래가 없는 결혼이라며 남편 뒷바라지만 평생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지만 그 시절은 남편과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네요. 또 제가 재단일로 경력이 많았고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찾아주는 것도 많았어요. 제 나이에 비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래서 남편만은 제가 뒷바라지 할 수 있었네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저와 남편만 좋으면 됐으니까요. 남편은 결혼 후 안정된 생활 때문인지 저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몇 년간 변호사 일을 하며 대학원 진학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였죠. 결혼 5년 만에 찾아온 임신 소식이 저희 부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호사 일을 접고 대학원 준비를 위해 학교에 다시 들어가야만 해서 생계를 위해 저는 임신한 채로 봉제 공장을 다시 나가야만 했습니다. 워낙 제 몸이 안 좋았던 것도 있었고 나이도 30대 중반이었던 터라 결국 아이는 쉽게 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한동안 충격에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하지만 제가 일을 쉬면 당장 생활비가 없었기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쉬지도 못한 채 바로 일을 나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초반에는 신랑이 학교를 마치고 일찍 집에 들어와서 저녁도 준비해주며 저에게 알뜰살뜰하게 잘 해주더군요. 그 모습에 저도 힘을 얻어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재단 일을 하며 지냈어요. 남편이 법대 교수를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오를수록 기쁜 마음으로 일에 더 매진할 수 있었죠. 손에는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고 시야는 점점 나빠져서 안경을 쓰는 지경까지 갔었지만 저희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남편과 저는 오로지 남편의 꿈을 위해 살았네요. 석사 과정을 밟고 몇 번의 논문도 연구하며 꾸준한 성과들을 보여주는 남편은 논문이 좋다며 칭찬이 자자했어요. 하지만 해외 유학파들이나 금수저인 동기와 후배와 선배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오직 국내에서 논문과 변호사 일이 경력의 전부여서 성실하고 바른 모습으로만은 해외 유학파에 당할 수 없더군요. 계속 교수 임용이 떨어져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어떻게 내가 교수 임용에 떨어질 수 있지? 나보다 한참 어린 후배가 이번에 됐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하버드대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논문이 좋지도 않은 놈인데 나를 이기고 교수가 됐어. 작년에는 부모 잘 만난 선배가 몇 점 차이로 되더니 이번에는 학과장님이 분명 나한테 논문 좋다며 입이 마르게 칭찬하셨는데 결국 해외 출신한테 밀리더라. 여보, 나 여기까지인가 봐. 도저히 내가 오를 곳이 없잖아. 위로 치고 오지 아래로 치고 오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해? 여기서는 날고 기는 사람들 천지인데. 이제 포기하고 그냥 변호사 일이나 다시 알아볼까 봐. 무슨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해. 우리가 여기까지 몇십 년을 달려왔는데 당신 생각나?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밤에 고등학생 가해하고 나는 주간 야간 일 돌면서 재단하고 미식일까지 해주면서 우리 집 마련했잖아. 당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극간 유학 우리도 가면 되지? 다녀와. 내가 여기서 학비 대줄 테니까. 당신 능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난 당신을 믿어. 결국 남편은 3년간의 유학을 떠났고 다행히 그곳에서 열심히 한 덕분에 책도 2편을 쓸 수 있었습니다. 몇십 년간 함께 바라본 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만 같았죠. 남편은 이제 서로 모셔가겠다는 법대 교수가 되면서 출국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재차 물었지만 남편의 마음은 완강했네요. 남편의 일에 대해 잘 몰랐던 저는 남편이 그저 열심히만 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당신 얼마 후면 대학 교수님 되겠네. 빨리 와서 우리 파티하자. 엄마도 이제는 당신 오기만을 기다리더라. 당신이 이렇게 해낼 줄 알았어. 거기 밥은 입에 잘 맞아? 내가 보낸 반찬들 떨어진 것 같은데 다시 보내줄까? 진아야, 나 여기서 1년만 더 있다 갈게. 그동안 내가 너무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왔던 것 같아. 여기는 완전 딴 세상이더라고. 좀 더 공부에 욕심도 생겼고 나 여기서 1년만 더 있으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1년씩이나? 당신 학교에서 연락 많이 온다며. 바로 오면 교수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왜 더 공부를 하려고 해? 내 말에 한 번도 반대한 적 없잖아. 3년을 기다려줬는데 고작 1년을 더 못 기다려줘. 진아야, 나 믿지? 내가 나 혼자 잘 되려고 이러는 거 아닌 거 알잖아. 내가 너 꼭 호강시켜줄게. 우리 미래를 위해 좀만 참자. 그렇게 바래왔던 교수 자리를 준다고 하는데도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유학을 떠나기 전만 해도 초반에는 매일같이 전화를 하며 서로의 근황을 알리면서 오히려 더 애틋한 감정을 느끼며 1년간은 연애하는 기분으로 지내왔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해서 무뎌지고 어느덧 저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심이 그저 의심이기만을 바랬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사촌 동생의 문자에 남편이 한국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미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서 실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이거 형부 맞지? 우리 아들이 이번에 로스쿨 들어가서 신입생 설명회에서 찍어온 거야. 내가 너무 형부 같아서 학교 홈페이지 가서 봤거든? 글쎄 버젓이 형부 얼굴이 있는 거 있지? 예전에 볼 때보다 살이 빠진 것 같지만 누가 봐도 형부야.
도대체 형부 언제 한국 왔어? 아직 반년도 남았다고 하지 않았어? 그 학교가 어디라고? 어쨌든 고마워.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연락 줄게. 아직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정말 남편이 맞더군요. 학교 측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1년 전에 이미 한국에 와서 교수로 부임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뜸하며 자꾸 저를 피하는 것 같아 공부하는 게 바빠서 그러려니 했었지만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남편을 유학 보내놓고 걱정도 많았지만 저 혼자 힘으로 악착같이 벌어서 남편 학비를 보태야 했기 때문에 쉴 틈 없이 일만 했습니다. 남들 다 가는 부부 동반 한 번을 못 가봤으며 남들은 자식들하고 주말에 쉰다고 할 때 저는 미식일을 했네요. 왜 이렇게 발버둥 치며 악착같이 살았나 싶더군요. 결국 이런 결과를 보면서 말이죠. 가족들도 이미 저희 부부를 반포기한 상태여서 저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봐라 했던 상황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제가 기댈 곳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죠. 이런 상황을 저희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안 봐도 뻔할 날벼락이 떨어질 게 분명했어요. 더 이상 부모님께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한국에 들어온 사실을 아직은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머릿속이 까매지면서 어떻게 이 일을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봉제 공장에서 살다시피 한 게 인생의 전부였는데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만 덩그러니 세상에 남겨진 기분이었죠.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남편이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런 짓을 한 건지 알아야 했어요. 봉제 공장 일을 당분간 쉬기로 하면서 남편의 학교와 집을 알아내어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간간히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바쁘니 문자를 주라며 제 연락을 피하기 일쑤였어요.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하는 남편을 따라 급하게 택시를 탄 채 쫓았습니다. 남편이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를 향해 클락션을 울리자 뒤를 돌아본 사람은 긴 머리의 여성이었네요. 저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여자는 다가오는 남편의 차를 발견한 채 웃으며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두 사람이 내린 곳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같아 보였어요. 택시 안에서 그 장면을 본 순간 온몸이 굳은 것을 느꼈고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사는 동네를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남편과 제가 같은 꿈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함께할 줄만 알았는데 세상은 저에게 그렇게 녹록지 않았네요. 남편의 외도는 내 일이 아니고 남일일 줄만 알았어요. 왜 남편이 믿고 원망스러워야 하는데 저에게 잘해줬던 얼굴들만 떠오르는 걸까요? 절 보고 웃으며 어깨를 주물러주는 남편의 모습이나 사법고시 합격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겠다며 집에서 파티 준비를 하다 저에게 걸린 모습들이나 남편과의 추억들만 자꾸 떠올라서 걷는 게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배신 때문에 결국 화가 치밀면서 언제까지 좋은 것만 떠오르진 않더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면서 모든 정황들이 하나둘 내연녀와 연관되어 생각하게 되었죠. 언제부터 만났으며 도대체 어디까지 두 사람의 관계가 뻗어갔는지 생각이 들자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법으로는 남편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저는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무너뜨려야만 했네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남편과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남편을 하루빨리 한국으로 오게 해서 저와 살게 해야 했기에 저는 남편에게 몸이 아프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순순히 돌아오겠다며 한 달 후에 갈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서로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이참에 남편에게 재단 일을 몇 달 쉬고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몸을 돌보면서 병원에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며 쉬고 싶다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벌어다주는 월급으로 편하게 지내라는 말도 잊지 않더군요. 뻔뻔한 이 남자의 말에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제 속을 쉽게 보여줄 수는 없었기에 남편의 장단에 맞춰주었죠. 그 후로 저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것 같았고 주말에 함께 산부인과를 다녀온 걸 제가 뒤따른 적이 있었네요. 저와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는데 30년 동안 재단 일을 하며 남편 뒷바라지를 한 저에게 어떻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열이 받았습니다. 당장 증거 모이는 일을 때려치우고도 싶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것 같아 증거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죠. 법을 너무나 잘 아는 남편을 이기는 방법만 생각하고 또 생각했네요. 이미 남편에 대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연민이나 미련과 후회는 없었어요. 그저 배신감과 미움만 가득했습니다. 하루는 친정엄마의 생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남편과 함께 축하해주러 친정에 가게 되었어요. 그날은 집안 잔치도 열릴 뿐더러 남편이 정식 교수가 됨을 축하하는 자리까지 함께하게 되었네요. 저와 남편은 모처럼 한 마음으로 친정 부모님의 생일을 축하해드리며 결혼해서 먹고 살기만 바빠 제대로 된 선물 하나 해준 적 없었던 터라 그날은 남편이 한턱 속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저희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하게 내버려둔 셈이죠. 남편은 마사이답게 저희 부모님을 알뜰히 챙겼는데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눈의 가시처럼 보이기도 했네요. 애초에 공부하던 시절부터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도 들더군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며 남편에게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자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장 교수가 나는 될 줄 알았어. 그동안 고생 참 많았네. 내가 서운하게 한 건 다 잊어버리겠나. 우리 딸이 밤낮 일하며 고생하는 것만 보니까 솔직히 자네가 너무 미워서 얼굴도 보기 싫었네. 그런데 이제는 둘이 이렇게 잘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정도야. 앞으로 이렇게만 서로 위하면서 살게나. 제가 고생한 게 뭐 있나요? 이게 다 진아가 저를 위해 헌신해준 덕분이죠. 뭐래도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앞으로 진아 호강시켜 주겠습니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도 면목이 없어요. 제가 오래오래 효도할 테니 건강만 하세요. 그 말들 다 진심이야? 당신 이제 교수도 됐고 우리 나이도 좀 있긴 하지만 남들은 40에도 늦둥이 낳고 잘 산다더라고. 우리 아이 가져보는 건 어때? 이제 당신이 돈 버니까 나는 일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더 늦기 전에 아이 가지고 싶어. 당신 갑자기 그런 말 하는 게 어딨어?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나야 뭐 상관없지만 우리 아이 없어도 잘 지냈잖아. 정말 아이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럼 더 늦기 전에 가져봐야지. 이왕 온 김에 여기 유명한 한의원이 있는데 진맥 좀 보고 가라. 장 교수도 약한 채 짓고 너희한테 자식만 있으면 이제 토할 나위 없지. 장모님,
이 사람 건강도 안 좋고 아직 상의도 안 된 일이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도 이 일로 많이 힘들어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당신 나중에 다시 나랑 이야기하자. 혼자서 무턱대고 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당신이 애가죠? 내가 마음의 준비했다는데 왜 반대하고 난리야? 우리 아이 가지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모든 걸 안 채 남편의 행동들을 보고 있자니 기가 잘 노르시더군요.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갖기 위한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아둥바둥대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신을 축하드리며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 문제로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정말 저에게 마음이 모두 떠난 걸 알겠더군요. 제 앞에 있는 남자는 빈 껍데기일 뿐이었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부모님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이제 와서 우리한테 자식이 있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서로 즐기면서 지내자. 당신 예전 일 생각 안 나? 임신이 다시 될 가능성도 없는데 무턱대고 아이를 갖자니. 그러다 또 안 되면 상처받을 거잖아. 그리고 당신 나이를 생각해야지. 난 당신 상처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럴 바엔 차라리 자식 없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맞아. 아이는 없던 일로 하자. 당신이랑 나랑 행복하게? 단둘이서? 정말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아이를 갖지 않는 건 그동안 우리 형편도 그렇고 일만 해온 내 몸에서 건강한 아이가 나올지 불안함도 있어서 조심스러웠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잘 나가는 교수가 됐잖아. 우리가 아이 못 가질 게 뭐 있어? 남들처럼 우리도 자식 낳고 키우면 좋잖아. 보통 남자들은 자기 자식에 대한 본능이 있다는데 당신은 당신 닮은 자식 원치 않나 봐? 내 나이가 있으니 지금 가져보자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나야말로 당신을 이해할 수 없네. 난 너만 있으면 돼. 앞으로 현재도 진아 너만 내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 더 바랄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우리 살자. 남편은 정말 끝까지 자신의 외도에 대해 숨기려고 한 사람처럼 저에게 말하지 않더군요. 결국 남편에게 그동안 모아놓은 외도의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자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저에게 무릎을 꿇었네요. 저는 남편과 함께 웃는 여자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상황을 한 토시도 빼놓지 말고 설명하라 하자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보며 유학대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진실을 듣게 되니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당신한테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 학교 다니면서 유학생으로 온 친구인데 자주 가는 카페에서 몇 번 마주친 게 다였어. 한국 사람이라 눈에 띈 건 있었는데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들 보면 반갑고 그렇잖아. 그때 외롭기도 했고 공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우연히 카페에서 합석하면서 친해진 거야. 외롭다고 다들 너처럼 바람나는 줄 알아? 내 생각은 해봤어? 당신 학비 벌기 위해서 지하 공장에서 재단 일만 하면서 지는 나는 생각해봤냐고. 애초에 날 생각했다면 유학 보내준다고 해도 안 가겠다고 했겠지. 그게 정말 날 위한 건데. 바보같이 나는 당신과 살면서 내 자신보다 오직 당신만 생각했어. 그런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손이 발이 되게 빌게. 당신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우리 사이를 알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 내가 얼마나 당신한테 못된 짓을 한지 잘 알아. 그렇지만 나 그 여자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지금 임신 12주야.
아이가 생기니까 확실히 알겠더라. 당신 몸 축내면서 임신 뭐하러 해? 나 보내주라. 내 재산 다 줄게. 그냥 이렇게 된 마당에 이혼해줘. 나한테 줄 재산은 있니? 그동안 나 몰래 교수짓 하면서 몰래 모아둔 돈이 꽤 되나 보지? 좋아. 어차피 이 꼴 저 꼴 다 봤는데 나랑 뭐하러 시간 낭비하면서 살아. 나도 당신 같은 남자랑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리고 이혼 서류 준비되면 연락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줄 전혀 몰랐는데 남편은 제가 나가라는 말을 하자 새 살림을 차리기 위해 아주 당당하게 제 앞을 걸어 나가더군요.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남편은 미련 없이 제 곁을 떠났으며 저는 이렇게 순조롭게 남편을 보내줄 수 없었네요. 그런데 다음 날이 오고 남편이 저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는지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온 전화여서 받지 않으려 했지만 다 끝나는 마당에 무심결에 전화를 받고 말았네요. 학과 측에서 다음 주에 있을 강연 스케줄이 나왔다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남편이 전국의 학교를 돌며 강연을 하는 장소와 시간이었죠. 순간 이렇게 남편을 보내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교가 보낸 남편의 한 달 스케줄을 제 폰에 저장시켰습니다. 남편의 첫 강연이 시작되는 학교는 서울에 있는 학교였는데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명문대였죠. 저는 남편보다 일찍 도착해 남편이 강연할 장소의 맨 앞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 측 직원에게 장 교수님이 주신 USB라며 검은 USB를 건네면서 앞에서 제 사인이 있을 때 USB를 연결해달라는 부탁을 했네요. 남편의 강연이 중간쯤 지나자 직원이 제 사인을 받고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커다란 강당 정면에는 남편과 제 결혼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사건을 계획하기 몇 주 전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촌동생과 조카를 만나 제 사정을 말하자 조카는 저를 위해 이 영상을 만들어 주었고 남편의 모든 강연 장소를 쫓아다니며 조강지처를 벌인 남편의 민낯을 낱낱이 밝히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품위와 지식을 마음껏 펼치는 강연장에서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영상이 올라오자 남편은 그야말로 쥐구멍에 숨고 싶었을 겁니다. 직원에게 당장 화면을 끄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학생들은 화면을 내리지 말라며 아우성댔고 장 교수의 파렴치한 행동이 명문대생들에게 알려지는 순간이었네요. 영상은 재단 일을 하는 제 모습과 내연녀와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들이 오버랩되면서 마지막 문구로는 법학과 장 교수의 도덕성과 품위 손상 행위로 인해 본 영상은 장 교수의 교수 해임을 강력히 원하는 바입니다. 라는 영상의 문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상이 모두 끝나자 학생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지면서 그제야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한 남편은 단상에서 내려와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게 됐죠. 저에게 단단히 화가 난 남편은 저를 몰아세웠고 저 역시 남편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당신이 여기에 있어?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당신이 왜 학교에 있냔 말이야? 어쩐지 호락호락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겠다고 하더니 이런 걸 복수라고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너질 것 같아? 그동안 어떻게 쌓아온 내 자리인데 당신 내가 고소할 거야. 난 분명 좋게 헤어지려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끝까지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구나. 날 고소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나온 마당에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내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야. 그동안 내 덕에 쌓아온 그 교수 자리 내가 도로 가져갈 거니까 당신이야말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다음에 만날 때는 이혼 서류도 챙겨와. 도장 찍어줄 테니까. 그 후 저는 남편이 하는 강연장에 나타나 남편의 강연 도중에 영상을 올렸고 3번째 강연까지 그 방법은 먹혔네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 저에게 쉽게 당하지 않겠다면서 학교 측 직원들과 철저하게 외부인을 맡기로 했는지 더 이상 남편이 서는 강연장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대학가 홈페이지에서는 남편에 관한 게시판 글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는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남편의 교수직 해임을 위해 학생들이 발벗고 나서주는 기적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법대 교수로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대자보까지 붙여지면서 이 일은 학교 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학교 측은 남편의 교수 해임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남편은 부당한 처사와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반발하더군요. 남편의 교수 해임이 결정되자 남편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에서 남편과 만남을 가진 날 남편의 몰골은 말이 아니게 상해 있더군요. 이제 속이 편해. 내가 이 꼴 되고 그토록 바란 법대 교수까지 해임되니까 네 마음이 좋냔 말이야. 긴 말 할 것 없고 도장 가져왔어? 이혼 서류 내놔. 당신은 정말 마지막까지 추하구나. 당신은 더 벌 받아야 돼. 내가 이 말까지는 하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난 이제 당신이 뭘 하든 어떻게 살든 관심 없어. 앞으로 내 인생을 다시 헤쳐나가는 것도 벅차거든. 자, 도장 찍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남남이니까 잘 살아. 그런데 말이야, 조강지쳐 버리고 잘 사는 인간을 본 적이 없는데 당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까봐 싶어 걱정이네. 그리고 이거 이혼한 마당에 굳이 이런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당신도 새로운 짝 만나서 아낄 폈는데 나라고 그러지 말란 법 있어? 언제 한번 빵 사러 와. 그동안 남편의 외도에 힘들어한 저를 남몰래 위로해주며 제 곁에서 힘이 돼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남편과 결혼 전에 맞선을 본 빵집 사장님이네요. 어떻게 제 사정을 알았는지 괴로워하는 저를 자주 찾아와 힘이 되어주면서 저 또한 빵집 사장님께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사장님 역시 몇 년 전에 이혼을 하고 누구보다 제 입장을 잘 이해해주는 분이셨죠. 결국 이혼 도장을 찍어준 동시에 다음날 빵집 사장님과 100년 가약을 맺으면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느 인꼬 부부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줄 알았던 남편은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저에 대한 일말의 예의가 있긴 했나 봅니다. 그 이후 남편은 교수 해임을 받고 내연녀에게도 버림을 받았다고 들었네요. 내연녀가 출산 후 아이가 다운증후군 판정을 받자 남편